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랭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그 랭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툴이거든요. 우리 랭체인에서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LLM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LLM을 뭐 GPT-4 올에서 무슨 모델 이름 가지고 와서 LLM을 만들어냈었고요. 그죠? 프롬프트를 뭐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써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프롬프트랑 LLM 이렇게 연결하고 혹은 아웃풋 파서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체인을 만든 다음에 체인에다가 뭐 인보크해서 어떤 특정한 뭐 퀘스천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어떤 뭐 텍스트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했던 거 몇 번 강의 슬라이드 전거로 가시면은 수업 내용 전거로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인,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LLM으로, LLM에서 아웃풋 타서로 연결되는 체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해서 랭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으로 구현하기에는 점점 더 이제 LLM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LLM에 연결돼야 되는 모듈들이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랭체인이, 그러니까 랭그래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랭체인에 있는 다양한 모듈들을 쉽게 연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연결. 그 쉽게 연결한다는 거는 뭐냐? 그래프의 형태로 연결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프의 형태로 연결하도록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대화만 하는 챗봇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대화를 연속 턴으로 여러 번 이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저 뭐죠? 뭐 툴을 사용한다던가 뭐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던가 뭐 어떤 아웃풋으로 뭘 줘야 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LLM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특정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뭐 조건 모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좋은 게 랭그래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랭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중심이 되고요. 여기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LLM 기반 워크플로우를 그래프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파이썬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꺾은 선 그래프 막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노드랑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G를 뭐 V랑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V가 이제 노드 혹은 뭐 벌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3D의 형태로 이제 어, 3D 그래픽스 같은 거 보면은 폴리곤이라 그래서 이렇게 점 있고 점을 선으로 연결한 이런 타입으로 3D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프예요. 우리가 점들이 있고 점들을 이은 선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프 형태가 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알고리즘도 노드가 있고요. 노드에서 선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연결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프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타입에서 여기에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프롬프트, LLM, 아웃풋, 파서 이렇게 일렬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기들이 있는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분기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요 맨 그래프의 장점이 됩니다. 기존의 체인 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랭체인 익스프레션 랭귀지라 그래서 LCL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봤던 프롬프트, LLM, 저기 아웃풋 파서 막 이렇게 연결시켰던 요 다 하나로 연결시켰던 요런 방식의 체인을 연결시키는 방식과 다르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반복 조건 혹은 반복 루프나 조건문 같이 분기를 치거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 계속 무한히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롬프트
LLM 아웃풋 파서 같은 거를 우리가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아웃풋을 얻을 수 있지만 체인 인voca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죠? 한 번 요거 딱 돌리고 나면은 그냥 아웃풋 파서 지나가가지고 결과물 나오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시 한 번 실행해야 돼요. 전체 체인을 다시 한 번 실행해야 되고 다시 한 번 실행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랭 그래프로 만들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시 반복할지 아니면은 조건문으로 분기를 칠지 이런 거를 결정시켜서 복잡한 흐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냥 넣어주면은 넣어준 대로 흐르기만 하는 거예요. 넣어주면 넣어준 대로 흐르고 넣어주면 넣어준 대로 흐르는 것만 가능한데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노드랑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알아서 정보 처리 과정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흐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랭그래프가 됩니다. 노드, 엣지랑 상태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태라는 거는 텍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 우리가 뭐 물어본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넣어주는 거. 프롬프트로 넣어준 거를 우리가 스테이트 상태로 얘기합니다. 저 상태라고 프롬프트가 아니라 상태라고 별도로 이름 지어서 넣어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저기에 저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어요. 뭐 원한다면은 저기에다가 페르소나 같은 거 이게 어떤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 이제 일반적인 챗봇의 예시에서는 사람이 물어본 질문들, 사람이 물어본 텍스트, 그리고 사람이 물어본 거 과거 정보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상태 정보가 들어가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 텍스트를 넣을지 혹은 이제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AI 챗봇이니까 넌 어떤 대답을 해야 돼 이런 아이디어를 줄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텍스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이 분기를 타고 흐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함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엣지는 어디로 갈 건지,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자세한 거, 노드랑 엣지에 대한 자세한 거는 아래쪽에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그래프의 형태로 본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에서 많이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LLM 기반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내가 뭐 사용자라고 했을 때 챗봇을 만들어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챗봇을 만든다. 어떤 회사의 정보를 담고 있는 챗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항공권에 대해서 내가 예약한 항공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알고리즘적으로 분기를 쳐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항공권 그러니까 마이 페이지에 가서 예약되어 있는 항공권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분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럼 분기를 치는 알고리즘 같은 거를 우리가 먼저 만든단 말이죠. 서비스 같은 걸 개발할 때. 챗봇이라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일단 케이스를 나눠놓고 그다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 랭그래프의 장점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알고리즘을 그냥 연습장에다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런 노드랑 엣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대로 일일이 하나의 노드씩 구현만 하면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알고리즘을 짜놓고 시작해요. 슈도 코드라든지 슈도 코드 이제 가짜 코드라는 뜻이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슈도 코드를 만들 때 알고리즘을 짜고요.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입력값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처리돼야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짜놓고 슈도 코드 만들고 실제 코드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 알고리즘 과정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랭그래프로 각각의 노드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LLM, 그러니까 랭체인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랭그래프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구현만 해주면은 간단하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개발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LLM을 아예 안 쓰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알고리즘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요 상자들이 더 잘게 쪼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 챗봇인데 항공권에 대해서 물어오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항공권이 이제 내가 예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예약되어
예약을 해놓은 항공권이라고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출력한다. 혹은 시스템상에 없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출력을 보낸다라고 하는 요 이품은 하나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연어로 들어온 질문을 처리해서 뭐 이제 자기네 전산 시스템에서 그 항공권이 예약됐는지 검색을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가지고 입부문으로 나눠지고 이거를 실제 그냥 파이썬 코드만 써서 혹은 뭐 C 코드만 써가지고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LLM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노드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한 그좀 굉장히 어, 러프하게 작성되어 있는 이런 노드들도 LLM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충 맡길 수가 있어요. LLM한테 검색해줘, 뭐 아니면은 이제 저기 이 항공권 예약 번호랑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봐줘,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시켜 놓으면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막 구현해가지고 이 텍스트, 스트링 텍스트에서 어떤 그 예약 번호에 해당하는 걸 추출한 다음에 실제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예약 번호들과 일일이 매치시켜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런 예약 번호 가지고 검색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LLM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알고리즘 자체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로부터 랭 그래프를 만들어서 LLM 기반 서비스를 빠르게 좀 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항공권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항공권 번호를 입력하면은 실제로는 항공권 번호 가지고 저기 서버에서 항공권 리스트 쭉 가지고 예약되어 있는 항공권 리스트 쭉 가져오고 이 항공권 번호랑 매치되는 거 찾아가지고 리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코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뭐 포문을 돌려서 하나씩 검색해서 대조해서 찾든 뭐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로 일일이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항공권 같은 걸 찾는다라는 거를 LLM한테 그냥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각각의 노드들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고 알고리즘에서의 각각의 노드들이 좀 간단하게 표현될 수가 있고 그거를 하나씩 LLM을 이용한 구현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편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거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여기 보시면은 DAG라고 하는 비순환 그래프라고 얘기가 써져 있긴 한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순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어떤 동그라미 형태로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경우를 비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에이사이클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D는 다이렉트드가 방향성이 있는 네,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작점이 있으면 시작점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이런 식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를 다이렉트드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챗봇을 가지고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은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시작점으로 들어가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돼서 결과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티드 에이사이클 그래프라고 하는 DAG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 꺾은선 그래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동그란 노드와 엣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혹은 이 노드를 벌텍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라고 쓸 때,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호로 쓸 때는 노드라고 N이라고 쓰지 않고요. V랑 E로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할 때는 노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수학적 기호에서는 V를 더 많이 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런 노드랑 엣지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DAG를 저 랭 그래프를 가지고 그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랭그래프를 직접 어떻게 작성하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면은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각 노드에 함수가 들어갈 겁니다. 함수.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사용자가 뭘 물어봤을 때 그 사용자의 뭐 진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질문이 나온 맥락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식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LLM에다가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질문을 LLM에다가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노드가 하나 있는 거죠. 중간에 노드가 있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진의, 뭐 컨텍스트, 뭐 이런 질문이 왜 나왔지? 이런 질문이 나온 맥락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 맥락과 컨텍스트를 원래 질문이랑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서야 LLM에 넣어서 우리가 응답을 얻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노드가 여기 하나 더,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추출하는 노드가 달려 있고, 그리고 거 가지고 그 컨텍스트가 추출되면은 원래 질문과 합쳐서 넣어주는 두 번째 노드가 있는, 노드가 두 개 달려 있는 중간에 노드가 두 개 달려 있는 예시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질문을 그대로 넣기 때문에 노드가 한 개 달려 있는 예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이 한 개에서 그 이제 컨텍스트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묻는다, 물어본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접근하게 되면은 노드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두 개가 되면은 각각의 노드에서 그런 거를 함수의 형태로, 파이썬 함수의 형태로 구현해 놓고 걔네들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랑 작업의 맥락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정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텍스트다. 텍스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이 넣어준 프롬프트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질문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왼쪽의 예시에서 간단한 예시에서는 질문이 상태로 들어와서 LLM에 들어가고 응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오른쪽의 예시에서는 이 질문도 상태예요. 질문도 시작 상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노드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 컨텍스트 정보랑 질문이 합쳐져 있는 게 두 번째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노드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가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되고 이 두 개가 들어가고 나면은 응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맥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떤 사람이 뭐 대답하는지 이 사람의 페르소나를 유추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그 페르소나에 대한 정보가 상태 정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상태 정보가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지만 뭐예요? 여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텍스트 정보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거를 다음 노드에 넣어줄지 골라가지고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네, 이렇게 노드들이 파이썬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걔네들을 엣지로 연결을 해줘요. 직접 코드로 타이핑을 해서 랭 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저기 방법들, 메서드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든 함수들을 엣지로 노드로 선언을 먼저 하고요. 노드로 선언을 하고 엣지로 연결을 하면은 이 노드 다음에 이 노드가 가라라는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순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얘 먼저, 아래쪽 먼저, 물어보는 거 먼저 하고 나서 맥락을 찾는 방식으로 반대로 연결해주면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랭그래프를 쓰려면은 우리가 상태 정보가 일관적이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그 랭그래프를 통과하면서 상태 정보가 계속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정보의 종류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페르소나를 상태 정보로 넣어주면서 텍스트 정보도 같이 넣어줄 거다. 그러면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우리가 이 노드에 맨 처음 들어가는 여기 시작 상태에서 페르소나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돼요. 중간에 새로운 어트리뷰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시간, 현재 뭐 날씨라거나 이런 다른 정보가 중간에 추가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추가될 수는 없고 이 맨 처음 넣어줬던 녀석들만 계속 유지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이나 현재 날씨 같은 정보를 반영하고 싶으면은 그런 정보를 텍스트에다가 어떻게든 녹여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없던 정보들을 강제로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중간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값으로 나오면은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랭그래프의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페르소나랑 텍스트를 갖고 뭔가 하고 페르소나 텍스트 갖고 뭔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각각의 노드들이 같은 정보만을 활용해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정보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은 에러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넣어줄 리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검증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볼 예시에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각각의 노드에서 하는 게 단순하게 맥락을 판단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드라고 하는 게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노드를 정의하는 코드, 그러니까 함수 쪽, 함수 코드를 보고 망가졌는지, 그러니까 상태 정보에 막 새로운 게 들어오거나 있던 게 사라지거나 이런 망가졌는지 여부를 뭐 사라지거나 혹은 타입이 변환되거나 원래 텍스트였는데 숫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망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있던 어트리뷰트가 없어지거나 원래 숫자인데 문자로 바뀌거나 이런 원래 있던 값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좀 오염되거나 잘못 연산되니까 내가 여기서 노드를 만들었을 때 노드를 정의하는 함수 코드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선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력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모으겠다 뭐 이런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코드를 썼는데 우리가 그렇게 코드를 쓴다고 해서 코드가 그렇게 작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읽으면 돼요. 사실 읽으면 되는데 어, 힘들잖아요. 이제 너무 거대해지면은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망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른 자료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 어떤 키 값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밸류 값이 있는 것들을 이제 파이썬에서 자주 쓰는 자료형은 딕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은 어떻게 써요? 우리가 데이터는 이 중괄호 그리고요. 중괄호 그리고 중괄호에 어떤 뭐 이름, 네임 넣고 여기에다가 뭐 김동재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 데이터에 네임을 넣을 때마다 김동재라고 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키랑 밸류 여기 있는 게 키고 여기 있는 게 밸류가 되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구성을 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딕셔너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키 값이 네임이고 여기 있는 밸류 값이 뭐 이런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상태 값들,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 값, 페르소나라고 하는 상태 값들을 어, 넣어주기에 적절한 자료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좋은 방법은 타입드 딕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딕셔너리랑 똑같은데요. 그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 딕셔너리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쓰면서 할까요? 타입이 지정된 딕셔너리. 그러니까 초기. 예를 들어서 타입드 딕트로 선언되어 있는 네임에 여기에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타입드 딕트로 선언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는 네임에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인티저나 뭐 이런 값을 넣을 수 없고 리스트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없고요. 항상 스트링이라고 하는 자료형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드 딕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망가졌는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에러가 날 거니까. 원래 스트링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스트링이 아니라 인티저가 들어오거나 혹은 리스트가 들어오거나 내가 잘못 구현해가지고 none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얘가 에러를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망가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망가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타입드 딕트랑 같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노테이티드라고 하는 그 자료형도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티드는 우리가 이 타입 딕트에서 그냥 자료형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형에 대한 그 키 값에 대한 짧은 설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name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LLM 기반 서비스를 노드 만들어 가지고 랭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쓸 때 아, 여기서 얘기하는 name이라고 하는 거에 스트링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값들을 넣어줘야 되지? 그거를 얘기할 때 여기다가 annoted라고 하는 자료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 이 name 값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짧은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노테이티드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타입딕트는 반면에 좀 크리티컬합니다. 랭그래프로 연결되는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상태값들이 막 변화할 수가 있어요. 잘못 넣어주거나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타입빅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 힌트 도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는 딕셔너리인데 각각의 값에 대한 타입을 힌트로 주는 거예요. 준다는 장점이 있고 원래 딕셔너리가 키 값을 그러니까 키 밸류를 자동으로 막 자연스럽게 많이 잔뜩 추가할 수 있는데 타입 딕트는 한 번 선언해 놓으면은 그 딕셔너리에다가 새로운 걸 추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은 데이터 나이 하고 얼마 숫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원래 맨 처음 선언된 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name이라고 하는 키만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그 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키 밸류 값 추가 가능한 게 기존의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인데 타입 딕트는 맨 처음 선언된 것만 가질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저 타입드 딕트의 자료형을 받아서 클래스를 만들면서 name에는 string, age에는 int, isActive에는 불린 타입의 논리, 그 true or false 타입의 자료형만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선언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 타입 딕트로 정의되어 있는 유저 1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name에는 스트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age에는 인티저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is active에는 true or false라고 하는 이 불린 타입의 자료형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name age가 아니라 is active를 아예 그냥 빈칸으로 둔다거나 age에다가 3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30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스트링 타입으로 30을 넣어주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거를 해보면은 에러가 바로 나지는 않고요. 우리가 좀 툴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냥 이거를 돌렸을 때 에러가 발생하진 않고 이거를 돌리면은 얘네가 지금 에러가 발생해야 되는 녀석들이잖아요. 여기 is active라고 하는 거 없고 얘는 이제 30라고 하는 게 문자로 들어갔으니까 에러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 실행이 잘 끝났다는 표시잖아요. 그죠? 실행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에러가 안 나는 게 이 타입 검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는 얘네들이 실제로 그 타입 딕트라고 하는 게 에러를 발생시키면은 좀 망가지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타입 딕트에다가 자료형을 변경하면 바로 에러를 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입 검사기라고 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타입 딕트로 선언되어 있는데 타입이 바뀌었네. 그럼 그 위치를 딱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쓰는 툴이에요. 디버깅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마이파이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타입이 변경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사실 랭체인이랑 상관없고 그냥 파이썬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은 건데 어쨌든 제대로 에러가 나지 않고 그냥 실행되니까 딕트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입 검사기를 사용하면은 그 타입이 변환되는 부분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이 마이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실제로 어, 저기서 돌아가요.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녀석이거든요. 터미널에서 이 파이썬 코드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를 분석합니다. 여기에서 뭘 가지고 와서 이 타입으로 선언된 거를 타입드 딕트로 나온 거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이 변경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료형이 변경될 때 맨 처음에 인티저로 선언했는데 갑자기 뭐 스트링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그 지점들을 찾아서 알려주는 녀석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이 타입 검사기가 IDE에 통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에러가 나는 위치들을 알려주죠. IDE에서 뭐 VS 코드, 파이참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IDE가 디버깅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거 워닝 같은 거 해주고 에러 있다고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타입 검사기도 포함해서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바로 어디서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파이라고 하는 타입 검사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킬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텍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마이파이는 터미널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돌아간 결과 보면은 is active가 없다. 우리가 두 번째 17번째 줄에서 is active에 대한 게 없고 25번째 줄에서 incomputable 타입이다. age라고 하는 거 int 타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string 타입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니까 우리가 미리 이 LLM을 가지고 서비스 개발해서 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예시에서는 GPT-4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못 쓰겠어요. GPT-4 막 API 콜 이런 거 쓸 거잖아요. 써야 되거든요. 성능이 좋은 거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쓸 때 돈 들어가는데 이거 타입 에러 나가지고 막 돈 날리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돌려보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타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만 검사할 수 있는 툴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 설명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티드는 추가적인 정보를 붙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이거 쓰진 않을 거예요. 어노테이티드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클래스를 선언할 때 각각의 자료형을 그냥 스트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티드 너 스트링이긴 한데 이런 정보를 스트링으로 넣어줘야 돼라는 설명을 달아줍니다. 뭐 the name of the person, the age of the person, whether the person is a student, is a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입을 선언하면서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저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그냥 타입드 딕트처럼 그냥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타입들로 아, 지정했던 타입들로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get type h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타이핑이라는 이거 내장 라이브러리예요.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인데 자료형 타이핑하는 것들, 자료형들에 대한 거, 자료형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에서 get type h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거냐? 이 클래스에 자료형들의 이 힌트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노테이티드의 아래쪽에 있는 요 설명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쭉 출력해서 보면은 우리가 네임에 대해서 봤을 때, 어트리뷰트 네임에 대해서 봤을 때, the name of the person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예제를 할 때는 어노테이트가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직접 우리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API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외부 사람들이 접근해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노테이티드 사용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 리뷰할 때도 편하고 외부인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API를 사용할 때도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타입프디크는 좀 중요한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랭그래프의 워크플로우 구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이 흘러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스테이트가 아까 얘기했던 타입 딕트로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맨 처음 지정해 놓으면 바뀌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입 딕트로 선언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거 넣어주거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넣어주게 될 거고, 노드들, 함수들, 어떤 작업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 엔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요 위치가 돼서 이게 DH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이기 때문에 비순환 방향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스타트하는 위치에 맨 처음 프롬프트가 들어가면은 엔드하는 위치까지 가서 엔드에서 종료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엣지는 이 노드들을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노드들을 선언할 때 노드들을 일일이 선언을 하고요. 노드들의 스타트, 엔드 지정해주고 각각의 노드 사이에 방향성들을 엣지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이따가 보게 될 거고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런 노드들을 그래프로 만들어주기 위한 랭그래프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쓰는 모듈입니다. 그래프 형태를 선언하고 노드와 엣지를 연결하는 객체. 실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죠. 앞에서 했던 설명들 그대로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랭그래프 라이브러리에서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해서 쓸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랭그래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언되어 있는 뭔가 가져와서 객체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만들 거다. 그 외에는 뭐 노드 선언해야 되고 스테이트 선언해야 되고 스테이트의 노드에다가 그러니까 노드들끼리 연결해야 되고 스테이트를 노드에다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면은 그거 보여주는 방식 뭐 이게 필요하겠죠. 스테이트 그래프가 그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거고요. 그래서 랭그래프 구현 순서를 보면은 스테이트 정의하는 노드 정의하는 거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 노드랑 엣지들 연결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그렇게 연결하면은 지가 알아서 작동한다고 했는데 컴파일은 한번 해줘야 돼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 해줘야지 얘네들이 한 번에 이제 이거 들어오면은 다음 거 이렇게 다음 거 이렇게 다음 거 이렇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한다는 거는 그 체인 인보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체인 인보크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인보크 할 거예요. 체인 인보크는 내가 임의로 손으로 이렇게 써준 프롬프트, LLM, 뭐 아웃풋 파서 이런 거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이 체인을 인보크,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그거 순서대로 실행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의한 스테이트, 정의한 노드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순서대로 정도 처리돼가지고 나오도록 해준다가 그래프 인보크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그래프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긴 한데 더 간단한 그래프가 있어요. 사실 스타트하고 노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엔드로 가는 게 있을 텐데 그냥 문장 하나에 대한 응답만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랭그래프를 배우는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노드가 분기를 한다는 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노드가 분기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스테이트를 정의해야 되는데, 스테이트는 클래스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는 정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스테이트는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클래스로 정의하고요. 타입 딕트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요. annotated도 같이 쓸 수 있지만 여기는 annoted는 안 쓸게요. 굳이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 스트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annotated 스트링 하고 여기 뭐 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안 쓴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게 그래프 스테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가지고 있고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정보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 있다. 그럼 요거는 진짜 텍스트 하나만
스테이트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LM 모델 가지고 오고요. LLM 모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 거예요. 노드를 만들 거거든요. 노드 1번이 이제 우리가 저 스테이트가 노드 1번에 들어가서 다음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스테이트에 의해서 노드 2나 노드 3으로 가고 노드 2나 3의 결과물로 이제 출력이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LLM을 만들어 놓고 LLM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노드 내에서 쓸 거예요. 노드 내에서 함수의 형태로 쓸 겁니다. 어떤 식이냐? 자, 노드 1번 정의되는 거, 노드 함수라 그랬어요. 노드는 함수로, 뭐 클래스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함수로 정의할 겁니다. 함수로 정의하는 게 편해요. 기능을 이제 정의할 때 함수로 정의하는 게 편해서 함수로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입력값이 아까 정의했던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오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면은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함수를 파이썬 함수를 사용자 함수 같은 거 쓸 때 보시면은 add하고 a, 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return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만들 때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스테이트하고 땡땡 스테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티저 타입의 a가 들어오고 인티저 타입의 b가 들어온 다음에 a랑 b를 더해서 출력하는 add라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료형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입력 자료형을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노드에 들어오는 거는 스테이트여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거죠. 노드에 들어오는 게 스테이트로 정의된 스테이트라고 하는 인스턴스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네. 인스턴스를 받아올 때 스테이트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을 인스턴스로 받아오겠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면은 이 노드는 연결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정의된 게 들어오고요. 스테이트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가 들어오면은 입력값으로 들어오면은 이 함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인스턴스로 통용이 되겠죠. 요 블락 내에서. 자, 그럼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그래프 스테이트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그래프 스테이트 안에 사람이 넣어준 텍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그래프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어, 우리가 넣어준 입력값이 될 거죠. 넣어준 입력값이 됩니다. 스테이트 안에 그래프 스테이트가 넣어준 입력값이 되고요. 그 넣어준 입력값에 플러스 im을 붙여가지고 퀘션으로 만든 다음에 퀘션을 여기 프롬프트 템플릿 포맷을 이제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 퀘션을 이 프롬프트에다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LM 인보크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 LLM에다가 프롬프트대로 포매팅이 된 이 원래 입력값에다가 IM이 붙은 텍스트를 LLM에다가 넣어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입력 텍스트에다가 IM을 붙은 거를 프롬프트의 양식에 맞게 넣어주는데 퀘스천 부분에 프롬프트의 양식에 맞게 넣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LLM에다가 넣은 리스폰스가 다음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나온 결과를 다음 스테이트로 리턴하는데 이때 리턴하는 값도 스테이트랑 동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 스테이트에다가 이제 리스폰스 값들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리턴된 노드 1의 리턴 값이
잠깐만 올라갈게요. 이렇게 리턴된 노드 1에서 나오는 값이 또 스테이트의 형태로 나오면은 얘를 노드 2 또는 노드 3로 보낼 건데 노드 2 또는 노드 3로 보내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노드를 선언하는 역할은 아니고 이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로 갈지 지정해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지금은 노드 2가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노드 3가 스테이트 받았을 때 노드 2랑 노드 3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각각 보도록 합시다. 각각 보면은 노드 2는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똑같아요. 앞에 있는 녀석이랑 똑같은데 IM에다가 더해서 해피라고 하는 거를 뒤에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IM에다가 뒤에 sad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 외에는 전부 다 프롬프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인보크 해가지고 나온 리스폰스를 다음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노드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쓴 거에다가 IM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작성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LLM에다가 넣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IM이라는 걸 붙여서 하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노드 2는 해피를 붙여서 하는 녀석이 있고, 그러니까 LLM에다 넣어주는 녀석이 있고, 노드 3는 sad를 넣어서 이제 LLM에다 넣어주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함수들이 각각 역할은 알겠어요. 함수들이 LLM에다가 넣을 때 내 프롬프트 뒤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더 붙여서 넣어줄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노드 아까 봤던 그래프의 형태로 연결되는 구성을 만들려면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노드 1에서 노드 2 또는 노드 3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분기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테이트 그래프로 할 건데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냥 엣지를 연결하는 메서드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래프에 클래스가 있고 빌더 해가지고 막 이런 애드 노드하고 애드 엣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선언했던 것들을 넣어서 추가하면서 그려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애드 컨디셔널 엣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디셔널 엣지에서 노드 1에서 나온 값들이 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선언해서 넣어줘. 이 함수에서 만약에 출력값이 노드 언더바 2라고 한다면은 노드 2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함수의 출력값이 노드 언더바 3면은 노드 언더바 3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네, 함수를 구성하겠다. 함수를 구성해서 이 컨디셔널 엣지에다가 같이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컨디셔널 엣지라고 하는 걸로 두 개가 나눠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디시전 모드라고 하는 함수, 이거는 우리가 선언한 함수예요. 선언한 함수를 통해서 어떨 때 노드 2로 가고 어떨 때 노드 3로 가는지 지정해주면은 그럼 여기서는 이 디시전 모드라고 하는 거, 디사이드 모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은 이 이거는 이제 출력 값의 양식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노드 2, 노드 언더바 2라고 하는 텍스트 또는 노드 언더바 3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와야 돼요. 네. 반드시 이런 텍스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문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노드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드 언더바 3이 아니라 노드 3 이렇게 나오면은 에러가 나요. 노드 언더바 3이나 노드 언더바 2라고 하는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저렇게 나와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50% 확률로 노드 2, 50% 확률로 노드 3로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랜덤 이렇게 하면은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저기 소수 값이 나오죠. 랜덤한 값이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실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0.5보다 작다면은 노드 2로 가고 0.5보다 크다면은 노드 3로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혹은 더 복잡한 방법이 있어요. 얘가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오잖아요.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오니까 우리가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 그래프 스테이트 말고 이런 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 노드 2로 가라라고 하는 불린 타입의 변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변수를 만약에 추가했다고 가정하면 어때요? 이 스테이트에 노드 2라고 하는 거가 false 혹은 true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노드 1에서의 출력값을 그냥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만족할 때 노드 2, 그러니까 to 노드 2라고 하는 값에다가 to 노드 2라고 하는 값에다가 true를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넣어주도록 하면은 여기 노드 1의 함수 내에서 어디로 갈지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true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이 decide mood라고 하는 거에서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으니까 그냥 랜덤 해가지고 0.5, 0.5 가도록 만들어준 건 간단한 예시인 거고 말 그대로 if state to node 2라고 하는 게 true면은 뭐 return node 언더바 2 else return node 언더바 3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트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기하는 것들,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스테이트의 정의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출력값들에 따라서 이런 분기를 치는 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기 치는 것들이 좀 익숙한 것들은 뭐 익숙한 예시 이런 거는 콜아웃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템프트,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보낼 때마다 그 GPT의 출력값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같은 텍스트를 보내더라도 조금 출력이 달라지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거는 몇 번 반복해보고 더 이상 이제 너무 반복하면은 리소스 낭비니까 한 5번만 반복해보고 5번 반복해도 계속 실패하면은 그냥 실패했다고 리턴하고 더 이상 이 사이클 돌지 말자. 이런 것들 선언할 때 우리가 스테이트 내에다가 반복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할지 이런 값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분기를 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사이클을 돌지 혹은 이제 그만하고 엔드로 갈지 이렇게 지정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기를 하는 함수에 스테이트를 쓸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은 저 스테이트 안에다가 어떤 값들을 넣어야지 노드 1에서 나온 아웃풋 값에서 저 분기를 어떻게 칠지 결정하는 거 스테이트 안에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분기를 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말로 한번 그러니까 말이랑 필기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는 거고요. 스테이트에 있는 값들을 스테이트에 지금 우리가 그래프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만 있는데 스테이트 안에다가 새로운 값들을 추가해서 더 복잡한 분기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드랑 엣지 연결하는 거는 이거 간단해요. 랭그래프에 있는 그래프의 스테이트 그래프, 스타트, 엔드 얘네들 그냥 선언하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할 필요 없이 스테이트 그래프, 스타트, 엔드 세 개 가지고 오고요. 스테이트 그래프에다가 스테이트 넣은 녀석에다가 우리가 add 노드 해서 노드 달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없는 빈 공간이 형성되는 게 요 과정이고요. 요거 하면은 그래프 없는 빈 공간이 생기고 요 첫 번째 라인 요거 add 노드 1 요거 실행시키면은 노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기는 거고요. 노드 2 하면은 노드 2라고 하는 녀석이 생기는 거고 노드 3 애드 하면은 노드 3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애드 엣지 하면은 스타트로부터 노드 1으로 가는 어디서 스타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트로부터 노드 1으로 가는 선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컨디셔널 엣지 노드 1에서 decide mood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decide mood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노드 2 노는 혹은 노드 3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노드 2에서는 반드시 end, 노드 3에서도 반드시 end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빌더 닷 컴파일 하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인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어서 인보크를 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설치하는 거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스타트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들어와서 이거 맨 마지막 라인 있죠? 잠깐만요. 맨 마지막 라인에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 어쩌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말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기 빌더, 뭐 엣지, 애드 노드에서 각각 일어나는 일들 설명드렸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요 디스플레이랑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타트로부터 이 스타트가 이 친구가 되는 거, 여기가 예, 우리가 랭 그래프에서 가지고 온 스타트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이 엔드라고 하는 녀석은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친구. 네, 그렇게 해서 스타트로 들어와서 노드 1하고 컨디셔널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노드 2, 노드 3로 각각 간 다음에 엔드로 가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고 우리가 저 그래프에다가 인보크 해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넣어줄 때마다 요거를 쭉 타고 쭉 타고 쭉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프, 인보크, 이니셜 스테이트로 스테이트의 형태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스테이트의 형태로 작동을 하니까. hi, this is length 이렇게 보내면은 랜덤리스에 따라서 이게 노드가 2가 나올 때도 있고 3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드가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는 방식대로 계속 답변이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애드 노드랑 애드 엣지가 하는 역할들 설명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려진다 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추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잠깐 나오시고요.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드를 갖고 그래프를 만들면 뭘 할 수 있고 뭘 하기 위해서 쓰냐 에이전트랑 툴, 메모리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갖다가 쓰기에 좋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 툴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 툴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툴을 써야 된다라고 지정해주는 거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불렀었죠. 예를 들어 LLM을 봤을 때 LLM에 들어오는 어떤 프롬프트가 뭐 미분을 하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LLM에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LLM이 미분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미분을 할 수 있는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서 미분을 한 결과를 텍스트로 가지고 온 다음에 원래 LLM의 아웃풋 텍스트에다가 잘 통합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런 작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메모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메모리랑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메모리는 아, 메모리. 메모리는 버퍼 메모리 해가지고 우리가 그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전 프롬프트를 뭐 축약을 하든 아니면 전부 다 넣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를 메모리라고 얘기했던 게 이전에 설명했던 그 메모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그래프에 대한 메모리입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GPT를 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GPT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죠. 내가 보내고 얘가 보내고 내가 보내고 얘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내가 했던 질문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편집하면은 내가 했던 질문을 편집하면은 여기 아래 있었던 대화가 싹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 물어봤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프에 대한 메모리는 이런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로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태 메모리. 그러니까 상태가 계속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한 번 했을 때, 내가 물어보고 답변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물어보고 답변했을 때, 이럴 때마다 상태가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 대한 메모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롤 올려가지고, 내가 질문할 때 아까 여기에서 이런 소리 해가지고 얘가 뭐 이상하게 대답하는구나 싶으면은 위에 가가지고 질문을 편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아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편집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겠구나라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에 대한 메모리, 상태에 대한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나 툴은 그 이전에 본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이 메모리는 여기서 얘기한 메모리랑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를 이용해 툴을 사용하는 거,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볼 건데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건부로 툴을 사용하거나 뭐 조건부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아까 봤던 decide mood 함수의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그거를 분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특히 어떤 툴을 쓸 건지 어떤 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냥 decide mood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지정해서 만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툴들 중에서 결정하는 거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툴들 중에서 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는 이 디사이드 모드처럼 우리가 디사이드 모드는 사람이 손으로 쓴 거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땐 일로 가라, 저렇게 됐을 땐 절로 가라라고 하는 규칙을 지정해 주는 거고 이 에이전트 기반으로는 에이전트의 지능에 따라서 얘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툴을 쓸 건지가 결정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규칙대로 하는 거 혹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이전트가 그냥 막, 막 있는 게 아니라요. 저기 어떤 LLM 모델에만 존재해요. 특정 LLM 모델에만 존재하거든요. GPT-4 올 모델에서는 이런 에이전트나 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툴들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에이전트나 툴 같은 것들은 그 오픈 AI 모델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모델들은 우리가 툴들을 직접 선언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그 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골라주는 역할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화 전체에 대한 메모리가 아니라 랭그래프 자체의 메모리 기능, 즉 대화나 워크플로우의 상태, 이 그래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복원하는 역할, N번 대화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이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랑 툴 먼저 보면은 자 우리가 먼저 이챗 오픈 AI라고 하는 그 챗GPT의 그 API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함수가 뭐 구현되어 있는 툴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도 툴로 쓸 수가 있는 게 이런 좀 고성능에 잘 만들어져 있는 챗봇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 애드,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구현해서 우리가 툴스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고 LLM에다가 바인드 툴스에서 툴 이렇게 넣으면은 이 LLM이 알아서 에이전트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골라다가 필요한 에이전트를 필요한 툴을 골라다가 아웃풋을 내보낼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랭그래프에 프리빌트 되어 있는 거에 뭐 툴 컨디션, 툴 노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툴 노드에서 툴스라고 하는 툴 노드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선언했던 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지가 골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 이 앞에서 봤던 거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각각의 노드를 보시면은 지금 어시스턴트 노드랑 툴스 노드라고 하는 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툴스 노드는 우리가 따로 함수를 안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툴 노드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쓰는 자동으로 쓰도록 만들어져 있는 노드니까 굳이 선언을 하진 않는데 어시스턴트 노드는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어시스턴트 함수를 보면요. 스테이트에 메시지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거 역시도 사전에 정의된 상태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 예제에서 봤던 거는 사람들이 직접 선언해서 쓰는 클래스를 얘기한 건데 스테이트 클래스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사전 정의되어 있는 상태 클래스입니다. 랭그래프에서 자주 사용하는 챗GPT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사전 정의되어 있는 걸 갖다 쓸 게 많기 때문에 갖다 써도 문제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사전 정의되어 있는 스테이트 클래스를 갖다가 쓰는 거고요. 그 스테이트 클래스의 이 메시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라고 하는 내부 변수를 갖고 있는 녀석들인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데다가 어시스턴트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 스테이트 안에 메시지스를 인보크 LLM에다가 집어 넣어줄 거예요. 툴이 바인딩 되어 있는 이 LLM에다가 넣어주는데 보시면은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없어도 솔직히 상관없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없다고 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너는 이제 그 헬프풀한 뭐 AI 챗봇이야 막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 메시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도 작동은 합니다. 헷갈리니까 일단 없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스테이트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명에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LLM에다가 넣어주고 인보크한 결과가 다음 메시지로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노드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복잡한 거 좀 걷어내면 눈에 보이죠? 스테이트로 메시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그 스테이트 안에는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 메시지스라고 하는 변수 안에 있는 거를 인보크 LLM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결과물이 여기 나올 건데 이 여기 여기랑 여기 안에 있는 요 리스트 안에 결과물 리스폰스가 나올 건데 리스폰스를 바로 다시 메시지스로 싸가지고 어, 메시지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LM에다가 이 메시지스에 들어있는 거를 넣은 다음에 나온 걸 다시 메시지스에 집어넣는다가 됩니다. 네, 그런 어시스턴트가 있고 그 어시스턴트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보면은 여기에 스타트에서 어시스턴트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을 하죠. 컨디셔널 엣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요. 어시스턴트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거에서 컨디셔널하게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컨디셔널하게 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가도록 만들어 주는데 툴스 컨디션이 아까 선언했던 어, 저거 안 가져왔다. 잠깐만요. 코드가 하나 빠졌네요. 네, 코드가 하나 빠졌는데 이 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디사이드 모드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는 거죠. 디사이드 모드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이 디사이드 모드에 해당하는 녀석을 여기서는 에이전트가 역할을 해줄 거고요. 에이전트가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에이전트가 이 메시지를 읽고서요. 메시지를 읽고서 레이티스트 메시지를 읽고서 이 레이티스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에이전트가 툴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그 툴 이름을 리턴하고 툴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툴 이름 부르지 않고 리턴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이런 식의 컨디셔널 브랜치를 만들어주는 디사이드 모드 함수처럼 툴스 컨디션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제가 지금 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 를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서 에이전트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같은 LLM입니다. 같은 LLM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로 물어봐요. 인보크 하고요. 어떤 프롬프트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뭐 이런 툴이 있는데 뭐 써? 뭐 이런 지금 얘네가 들어온 스테이트에서 나온 프롬프트를 봤을 때 어떤 걸 써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LLM을 사용해서 툴을 인보크하도록 즉 리턴에서 어떤 특정 툴, 뭐 if 어떨 때는 이 툴 리턴하고 if 어떨 때는 이 툴 리턴하고 else는 마지막 케이스에는 이 툴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툴을 리턴하도록 LLM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리턴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과물로 이 컨디셔널 엣지 달아주는 거 아까 디사이드 모드 하는 거에서도 봤지만 다음 노드의 이름을
리턴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 노드의 이름이 지금 보면은 어시스턴트에서 출발해서 다음 툴스 쪽으로 갈 거고, 그 툴스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하는 특정한 툴로 갈 거고, 그 다음 어시스턴트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컴파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거 보면은 엔드가 없죠. 엔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그래프에다가 인보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가 한 번 돌아가고 툴 노드에다가 들어보면서 툴 어떤 거 쓸지 결정해서 다시 어시스턴트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생겨먹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리액트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기가 알아서 그 툴을 우리가 지정해준 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쓸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가지고 인보크 시켜주게 되면 메시지를 인보크 시켜주게 되면은 add 3 더하 3, 4 3과 4를 더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내부에서 툴 콜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콜을 특정 툴을 불러오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add라고 하는 함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규먼트로 a랑 b에 3과 4가 들어가서 더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은 AI가 맨 마지막에 AI 어시스턴트 이용해서 이제 더스엠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 조금 제가 이런 식으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그 오픈 AI API가 있어야지 좀 돌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에이전트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하게 LLM을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약간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는 이 툴들의 컨디셔널 엣지를 할 때 이 툴스 컨디션에 에이전트가 들어간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LLM에서는 안 되고요. 특정한 LLM,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GPT-4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도 없고 툴이랑 바인딩도 지원하지 않아요. 바인딩을 지원하지 않는데 LLM이 도구출, 툴이나 에이전트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어야지만 쓸 수 있다. 이 오픈 AI에 있는 챗봇, 챗GPT 같은 것들은 이 바인드 툴스를 지원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자체적인 에이전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툴 바인딩하고 에이전트로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저거를 사용해야지만 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모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메모리가 앞에서 좀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 대화 기록을 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그래프, 스테이트 그래프 자체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세이버에다가 이제 메모리하고 막 이렇게 빌드 뭐 해가지고 할 때 빌더가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선언한 다음에 그거를 인보크 가능한 인스턴스 값으로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는 여기다가 이 그래프에다가 인보크해서 메시지 넣어주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그래프 구조를 쭉 타고 내려온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컴파일 할 때 체크 포인터에 이렇게 선언한 메모리를 넣어주는데 이게 체크 포인트라는 게 뭔 얘기냐? 우리가 스테이트가 갱신될 때마다 기록이 찍히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체크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갱신될 때마다 기록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테이트에서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이 챗GPT랑 대화할 때 첫 번째 대화하고 두 번째 대화하고 세 번째 대화하고 이랬을 때, 내가 물어본 거 잘못 이해하고 계속 다른 소리 하는데 그러면은 몇 개 스크롤 올려서 N번째 전의 질문을 편집해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이런 거 할 때 이전 대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록된 대화 상태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점마다 기록해 놓는 체크 포인트를 하는 메모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이트 그래프에서의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랭 그래프의
체크포인트 메모리라고 하는 데 있는 메모리 세이버라고 하는 녀석을 쓰게 되고요. 이 메모리 세이버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컴파일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메모리를 저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전 상태 어떤 n 스텝 전에 대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프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래프가 맨 처음에 뭐 스타트에서 어떤 노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음 노드가 뭐 어디가 있고요. 다음 노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상태라고 하는 거 맨 처음 시작해서 이 노드 1 지나가지고 나온 상태가 있고요. 상태 1이라고 하고 상태 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노드 1을 지나서 상태 3, 이거 노드 3 지난 다음에 상태 4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그 이전까지의 행동들, 기록들 다 지워버리고 상태 1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스테이트로 넣어준 값이 노드 통과하고 노드 두 번째 통과하고 그 결과물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스테이트, 다시 상태 값이죠. 스테이트 i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이 다시 상태 값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어떤 현재까지 어떤 기록들이 그 노드 안에 있는 함수에다가 들어갔는지 어떤 내용들이 노드 안에 있는 함수에 들어갔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상태들이 기록이 될 거고 그게 어떤 공간에서 실행되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저장된 임시 메모리, 임시 작업 공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작업 공간에서는 변수끼리 이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하는 이 그래프를 쭉 가는 거를 특정한 스레드에서 수행하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작업이 생길 때마다 스레드가 막 새로 생겨요. 작업 생길 때마다 스레드가 새로 생겨서 뭐 스레드 1번 생기고 2번 생기고 3번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서 서로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스레드끼리. 근데 우리가 스레드를 딱 지정해서 이 그래프는 이 순차적으로 가는데 스레드 1번에서만 해. 이러면은 이 스레드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상태가 계속 기록이 될 수 있고 서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원래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값들이 저장되고 그래프가 수행되는 임시 작업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작업이 생길 때마다 스레드가 새로 열려요. 스레드가 새로 열려서 아, 서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스레드가 서로 다른 게 열리니까 뭐운 좋게 같은 게 열릴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게 열리니까 서로 접근이 불가능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쭉 수행하는 동안은 같은 스레드에서 해라 라고 강제 지정을 하니까 이후 스테이트에서 이전 스테이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OK라고 쓰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OK라 접근이 가능합니다. 같은 스레드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이전 상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로 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거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 아이디를 통해서 그 상태로 다시 가지고 오고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GPT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이전에 했던 질문들 편집해서 다시 물어보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 이후에 작성된 내용들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고요. 그 이전까지 했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전 이전 정보를 기억하고 있도록 하려면 스테이트 메모리, 우리가 지금 보는 그래프 메모리, 메모리 세이버라고 하는 그래프 메모리가 아니라 프롬프트에
메모리를 반영해야 돼요. 이전 대화 기록에 대한.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 그래프를 쭉 타고 내려오는 거는 메모리를 지정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전 대화 기록을 저장하게 하는 거는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전 대화 기록을 직접적으로 프롬프트에 넣어줘야지만 얘네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노드에서 출력으로 보낼 때 이전 대화 기록을 합쳐서 보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전 정보를 기억하려고 만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메모리 세이버, 이 체크 포인트를 복원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프롬프트 내에 이전 대화 기록을 넣어주는 노드들로 만들어야 돼요. 두 개가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대화 기록에 대한 메모리를 반영한다는 거는 프롬프트의 이전 대화 기록에 대한 메모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노드 내에서 LLM들을 불러오잖아요. LLM에다가 인보크하는 게 노드 내에서 일어나는데 LLM에 인보크하고 인보크하고 리턴으로 상태 할 때 이전 대화 기록도 어펜드 해서 같이 넣어서 리턴하도록 만들어져야지 이전 대화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거죠. 스테이트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이제 LLM에 넣을 때도 그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대화 정보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다 적으셨죠?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려면은 프롬프트의 이전 대화 기록에 대한 메모리가 반영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위에서 봤던 메모리 세이버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그 대화 LLM이 이전 대화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메모리 세이버는 그 해당 체크 포인트로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결국에는 이 기존의 대화 기록이 저장되는 거는 기존의 대화 기록이 저장되는 건 결국 상태예요. 스테이트거든요. 스테이트에다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스테이트에다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노드라고 하는 어떤 함수에서 일어날 때 LLM에다가 넣을 때나 LLM에서 넣은 결과물이 리턴이 될 때 거기에다가 이전 대화 기록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넣어서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가 이전 대화 기록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고요.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스테이트로 리스트를 선언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전 대화 기록들을 저장하겠다는 의미로 리스트를 선언한 건데, 이거 뭐 리스트 아니고 리플레이 버퍼, 그러니까 저기 그 버퍼 메모리 있었잖아요. 그 정확히 변수명이, 그러니까 클래스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메모리 버퍼, 그 텍스트의 버퍼 그거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리스트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리스트를 쓴 거고요. 리스트로 이제 챗봇 노드 같은 거를 선언했을 때 챗봇이 스테이트를 받으면은 메시지스의 마지막 거를 컨텐츠로 라스트 유저 메시지로 가지고 오고요. 이 라스트 유저 메시지를 질문으로만 넣어서 프롬프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메시지스 하고 마이너스 1 이전까지의 컨텐트,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대화 기록들을 쭉 뽑아다가 뭐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프롬프트에다가 히스토리도 반영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전 대화 기록도 들어가면서 어, 현재 질문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인보크하게 되면은 얘가 이전 대화 기록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 출력하는 스테이트도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죠. 기존의 메시지가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메시지가 어시스턴트의 리스폰스로 이제 들어가는 새로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뒤에 붙는 어펜드가 되는 형태로 기록이 이전 대화 기록들이 쭉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상태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방식의 노드를 만들어야지만
기존 대화 기록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모리, 뭐 이거는 그냥 메모리 세이브하고 이렇게 막 연결하고 그냥 실행시키는 거니까 별 다른 건 없고요. 자, 메모리 세이버에 저장된 전체 상태를 보려면은 우리가 그 메모리에 get config 이렇게 치면은 config는 저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configureable하고 thread ID를 지정해 주는 그냥 변수 형태예요. 막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막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thread ID 지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이 랭그래프에서 thread ID 지정하는 방식을 이딴 식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이런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돼 있는 컨피그를 메모리에서 get 하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저 스레드에 있는 저장돼 있는 상태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져와 보도록 해봐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스레드 아이디가 1일 때 스테이트가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뭐 내가 이거 물었고 이거 물어본 결과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get state history 컨피가 아까 넣었던 그 컨피그 이용해서 state 히스토리들을 쭉 뽑아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리스트로 만들어 주면 뭐 이렇게 내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체크 포인트가 찍힌다 그랬잖아요.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 체크 포인트들 중에서 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밸류들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밸류들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밸류들을 갖고 있는지 출력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체크 포인트 3 밸류스를 롤백 스테이트 이 밸류가 스테이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우리가 스테이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롤백 스테이트로 해서 메모리 업데이트 이거 그래프예요. 그래프 객체 그래프 객체에다가 업데이트 스테이트에서 컨피그 메모리에 대한 위치 그리고 롤백 스테이트 가져온 이전 상태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은 특정한 상태로 이 그래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프 인보크에서 다시 새로운 스테이트에서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를 막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여기로 가서 다시 다른 질문 할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6번 질문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로 가서 다시 질문할래. 새로 질문할래. 여기서 새로 질문하는 거는 How is the weather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수행을 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메모리를 기록하려면 결국에는 프롬프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라거나 뭐 히스토리라거나 이런 거를 프롬프트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전 대화 기록을 넣어주는 거랑 메모리의 차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프 스테이트에 그러니까 그 랭그래프에서의 메모리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봤던 거는 랭그래프에서 그 스테이트를 복원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체크 포인터로서의 메모리를 본 거고 여기서는 챗봇 자체가 LLM 자체가 제 기존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롬프트에다가 이전 대화 기록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스트 유저 메시지, 그러니까 이 유저가 넣어준 맨 마지막 질문은 여기다 넣어놓고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 메시지에다가 롤이랑 컨텐트,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고라는 내용들을 컨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포맷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는 그냥 퀘스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그 텍스트만 이제 프롬프트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컨텍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위치에 이전 대화 기록이 그냥 추격도 안 되고 전체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쑥 들어간 형태로 LLM에다가 인버크를 하게 되면은 이전 대화 기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폰스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대화를 기억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봤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상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랭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랭그래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랭그래프에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 메모리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개념은 막 그, 일단은 뭐예요? 휴먼 인더 루프는 우리가 루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이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생활 계획 뭐 방학 때 계획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파이 차트로 막 그리잖아요. 이런 거 딱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막 수행을 하잖아요. 뭐 해야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하다가 뭐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다가 누군가 나한테 인터럽트해서 끼어들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휴먼 인더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LLM 입장에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혹은 인간이 답답해서 끼어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구현하는 걸 휴먼 인더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챗GPT 쓰다 보면은 중간에 그 A, B 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막 텍스트 뜨더니 둘 중에 더 좋은 거 골라달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는데 그게 나올 때 이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피드백을 줘라. 어떤 게 더 좋은지 피드백을 줘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주는 건데 이게 별도의 토픽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랭그래프랑 네,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서 함수에서 이럴 때는 그 인풋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메모리 이용해서 이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보니까 텍스트 대화다 이 지점부터 약간 잘못 이해하고 나서 이상한 곳으로 샜네. 그러면 그 지점으로 체크 포인터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메모리 이용해서 돌아가고요. 돌아가고 이후의 대화들 다 삭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도 휴먼 인더 루프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터럽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휴먼 인더 루프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이게 인터럽트랑 휴먼 노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휴먼 노드라고 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노드인데 인간의 입력을 기다리는 노드 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중에 파이썬 함수 중에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C 언어에 익숙하면 scanf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저기 커맨드 라인에 입력이 들어오면은 텍스트,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바뀌는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파이썬에서 쓸 때는 input, 뭐 human, 땡땡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커맨드 라인에 휴먼이라고 딱 뜨고요. 제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지만 그게 어떤 스트링으로 저기 변수로 저렇게 딱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라인도 그제서야 넘어가. 내가 뭘 입력해야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휴먼 노드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입출력 함수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어떤 피드백을 줘야지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드를 얘기하는 것이 막 별반 새롭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막 이런 노드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똑같아요. 랭그래프에서 노드를 만드는데 인간의 입력을 받는 노드를 만들어서 인간의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넘어가지 않게 기다리고 있게 만들어준 노드를 만드는 거고 인터럽트라는 노드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LLM을 하다가 페일링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페일링 하면은 여기서 이거 대답을 내가 못하겠으니까 인간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은 인터럽트하고 휴먼 노드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랭그래프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게 완전 막 이상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랭그래프를 사용해서 인간 피드백이 중간에 필요할 때 받아오도록 구현하는 기법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냥 랭그래프를 사용해서 노드를 선언할 때 인간의 입력이 들어와야지만 지나가는 함수들을
선언하는 게 전부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랭그래프를 쓰는데 조금 특이하게 인간의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인터럽트랑 휴먼 노드 이게 막 두 개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하나의 노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어떤 게 감지가 돼요. 어떤 게 감지가 되면은 인터럽트 노드로 가도록 만들어서 휴먼 인풋 휴먼 땡땡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뭘 입력하고 엔터를 칠 때까지 여기에 멈춰 있어요. 여기 멈춰 있고요. 내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휴먼 인풋에다가 이렇게 인간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휴먼 노드로 이동해서 그렇게 인간이 친 입력 값을 뭐 출력하는 건 하든 말든 상관없고 이거를 이제 LLM에다가 넣어서 이제 결과를 뽑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됐네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LLM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휴먼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휴먼 메시지로 만들어주는 어시스턴트가 자기가 대답한 것처럼 그 의미구나.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자기가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인터럽트 노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LLM이 제대로 대답 못할 때 인터럽트 노드 수행됐어요. 실행됐어요. 실행되고 나면은 자동화 중단됐고 인풋 노드에서 인간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인간의 입력값을 받고요. 인간의 입력값을 유저의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이 휴먼 노드로 이동합니다. 휴먼 노드로 이동했을 때는 어시스턴트가 즉 챗봇이 페일하긴 했지만 실패하긴 했지만 인간의 입력값을 대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태에다가 롤 어시스턴트 한 다음에 나는 모르겠는데 인간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식으로 상태를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챗봇 상담할 때, 챗봇 상담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가끔 원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챗봇 그 AI랑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상담원 연결 중 뜨는 것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상담원, 그러니까 이 챗봇이 모든 거를 기억하거나 모든 거에 대해서 성능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럽트 노드로 이동만 제대로 시킬 수 있으면은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무브 메시지 노드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는데 리무브 메시지 노드는 그냥 상태를 아까 봤던 메모리 세이버에 있는 체크 포인터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상태를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 하나를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메시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리스트에서 팝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 거를 날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무브 메시지 노드를 별도로 선언하고 이게 이전 대답이 신통치 않았으면은 리무브 메시지로 상태를 날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체크 포인터 해가지고 특정한 체크 포인터로 이동해라, 체크 포인터를 리스토어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를 다 써가지고 전체 목록을 다 보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언두하는 거예요. 하나 했던 거 언두. 이렇게 하는 거 만들어낼 때 리무브 메시지라는 노드를 구현해서 쓰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 역시도 인터럽트에 연결해서 이제 AI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할 때 리무브 메시지 해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럽트 노드, 휴먼 노드 하고 챗봇에서 여기는 지금 그냥 바로 인터럽트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예시고요. 예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챗봇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컨디셔널 브랜칭이 필요해요. 챗봇에서 그 애드 컨디셔널 엣지를 만들고요. 챗봇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인터럽트로 가거나 혹은 엔드로 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챗봇의 결과물이 괜찮으면 그냥 그거 출력하고 끝내는 거고 챗봇의 결과물이 이상하면은 인터럽트 해서 휴먼 노드 인간의 입력값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무조건 인터럽트 노드로 가고 인터럽트 노드로 가면은 무조건 휴먼 노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 분기 이런 컨디셔널 브랜치가 있어야지 실제로 필요할 때만 인터럽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조건 분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dd conditional edges 이렇게 해서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룰 베이스드로 하는 예시를 보면은 에이전트가 없이 룰 베이스드로 하는 예시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라스트 메시지에 010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인 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면은 뭐 아니면은 욕설 같은 게 들어갔다면 그거를 인터럽트해서 이제 이거 아니니까 다시 설명해 줘라. 아까 챗봇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뭐 다음부터 해킹하는 법 알려줘. 그런데 막 열심히 알려주려고 그러면 인터럽트 해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해킹이나 몇 가지 단어들을 딱 기록해놓고 그런 게 책 센서티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민감 정보다 그러면 딱 거기서 걸러져 가지고 인터럽트 노드로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방식을 할 때 이런 010 같은 전화번호 패턴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리무브 메시지 하고 혹은 이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인터럽트 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분기를 칠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체크 센시티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리무브 메시지 하거나 챗봇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인터럽트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우리가 랭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휴머니드 루프가 좀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을 트레이닝 시킬 때도 저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걸 써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챗봇은 자가 발전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예시 만들어내고 자기가 알아서 응답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외부 DB랑 비교했을 때 진짜 틀린 것들은 휴먼이 인터럽트 해가지고 중간에 고쳐주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노드들을 설계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들을 휴머니터 루프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 가지고 좀 자세한 것까지 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냥 흐름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씩 구현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LLM 서비스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맨 마지막 예시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흐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서 보면은 민감 정보 필터링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챗봇 입력하고 1차 응답 생성하고 민감 정보가 있으면은 메시지 삭제하는 걸 하겠다.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서 컨디셔널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리무브 메시지 하는 노드를 달아주면 되는 거죠. 컨디셔널 엣지 해가지고 리무브 메시지 하도록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응답을 수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흐름도를 써놓고 이거를 각각 노드로 만들어서 구현해주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랭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흐름도를 만들고 그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체크만 하면 됩니다. 노드의 역할이 그 흐름도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녀석들이어야 되고 그 함수에 표현되는 녀석들, 입력값으로 스테이트에 적당한 어트리뷰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의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 요구를 할 때 이런 조건 분기, 메시지 삭제, 사람 개입 이런 것들 우리가 챗GPT 쓰는데 이전에 했던 질문들이 계속 부족되고 내가 편집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요구가 GPT 대화할 때 이전 대화 내역에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반영해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메모리 상태가 안정적으로 도착하는 거, 타입 체크, 타입 검사, 와이파이 같은 거 통해가지고 제대로 메모리가 타입들이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뭐 동작 검증하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이런 식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각각의 노드들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그 가장 쉬운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아까도 그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LLM이 있고 쓸 수 없는 LLM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LLM도 툴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있고
바인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바인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은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는 그 서비스랑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찾아보면서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문제는 유니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가 다 유니크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만들 때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그때 추가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크게 어떻게 작동한다만 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그, 네, 여기 마지막 수업, 마지막 오프라인 수업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 그러니까 현충일 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시험 범위나 이런 것들 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